K-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 지출관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지출관리 개요, 기준 정보, 지출 처리, 지출 지원, 계약 관리, 외부 연계를 통한 계약 지출, 전자자금 이체, 법인카드 지출 관리, 기타 관리, 지출 장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까지 지출관리 개요, 업무 처리 절차 관련 법령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지출 처리하실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9페이지까지는 넘어가고요. 20페이지 지출관리 기준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장 기준 정보입니다. 매 회계연도별로 출장 기준 정보를 등록해야 출장 여비 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방법은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출장 기준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행추가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기준 금액이 설정되니까요. 학교 여비 내부 규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출장 여비 관내와 관내에서 여비 산출 시 활용됩니다. 다음 기준 정보는 공공요금 및 용역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 정보를 등록하는 교육청 메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매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학교에서 사용할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 정보를 등록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교육청의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 정보 메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구분별로 품위 생략 근거, 변경 내용, 품위 생략 여부와 사용 여부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학교에서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교육청도 학교도 전년도 복사 기능을 통해서 이전 연도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을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학교는 계약 대상 여부만 수정이 가능하고 구분과 품위 생략 여부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값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년 복사 후에 더 필요한 정보는 행추가를 통해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 전년도 복사한 자료는 공공요금 및 용역관리에서 지급 계획을 작성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기간 정보관리입니다. 이용기간 정보관리는 EFT로 지출하기 위해서 이용기간 목록을 확인하고 계좌 확인 처리하는 메뉴인데요. 은행의 EFT 사용을 위해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일정 기간 후에 이 이용기간 목록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추가된 이용기간 목록을 함께 통합거래처 계좌 정보하고 확인하시고요. 금고계좌 정보에서 계좌 구분이 지급인지 확인하고 회계 구분을 학교 회계로 선택한 다음 하단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저장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좌 확인 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좌 확인 처리가 완료되어야지만 EFT 지출이 가능하고요. 설정한 비밀번호는 EFT 전송하실 때 출납원 비밀번호 항목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번호를 종종 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기화하고 재설정하시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회계관직 사용자 관리에 등록된 출납원이 초기화하고 재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준 정보 중 회계관직 사용자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는 회계관직 사용자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 장과 출납원이 바로 회계관직 사용자입니다. 모든 학교는 회계관직 사용자 관리에 학교장과 출납원을 등록해야 하고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필수 결제선이 포함된 문서를 결제 요청 시 사용자 정보가 업무관리로 함께 연계되어서요. 결제선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필수 결제선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이고 인사이동이 발생해서 학교장이나 출납원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해야 하는 것이죠. 지출에서는 원인행위와 원인행위 취소 요청이 학교장의 필수 결제선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출 결의와 이체 확정 취소 요청에는 출납원의 필수 결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회계관직 사용자가 부재하는 경우에 직무대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돋보기를 클릭하고 직무대리자를 등록한 후 직무대리 기간과 변경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 직무대리자가 등록이 되면은요, 등록된 기간에 직무대리자를 필수 결제선으로 체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등록된 직무대리는 삭제가 불가하기 때문에요. 만약 잘못 등록하는 경우라면 이 직무대리 기간을 조정해서 종료시키시면 됩니다. 다음은 출장 기본 정보 관리입니다. 지출 관리에서 필요한 기본 정보를 미리 설정한 후에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기준 정보 그리고 지급 명령 기본 계좌를 설정하고 저장하시면 되고 전년 자료를 복사하는 기능도 제공되니까 2022년도에는 전년 자료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각각의 관련 메뉴에서 활용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기본 계좌 조회 조건입니다. 학교 계좌 관리에 계좌 검증이랑 출납원 확인이 완료되어야만 계좌가 조회되니까 사전에 처리를 해야 하고요. 근데 학교 계좌 관리는 이 뒤에 나오는 메뉴니까 뒤에서 계좌 검증이랑 출납원 확인 처리하는 방법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지급계좌 복수 사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드 지급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는 학교는 지출 기본 정보 관리에 카드 기본 계좌로 등록된 계좌가 아니고 다른 카드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동안은 아마 지출 기본 정보 관리에서 매번 수정해서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법인카드 지급계좌 복수 사용 여부라는 체크값을 만들어서요. 이 값에 체크를 하면 원인행위에서 법인카드 사용 시 카드 기본 계좌로 설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카드 계좌를 설정할 수 있게끔 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카드 기본 계좌가 8일로 끝나는 대표 계좌로 카드 기본 정보 관리가 설정되어 있어서요. 이 법인카드 지급 계좌 복수 사용 여부에 체크하고 저장한 다음에 이 원인행위 목록을 보시면 이 원인행위 목록에서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예로 선택을 하고 수령인증 정보 탭을 보면 이 지급계좌 번호가 지출 기본 정보 관리에 등록된 카드 기본 계좌인 81로 끝나는 대표 계좌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카드 계좌가 아닌 다른 카드 계좌로 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이 원하는 카드 계좌를 선택해서 반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영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계좌 정보를 일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 팝업이 열리는데요. 해당 원인행위에 등록한 모든 거래처의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일괄 적용 버튼을 선택하고 선택한 거래처의 지급 계좌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선택 적용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서는 2, 3으로 끝나는 카드 계좌 2번을 지금 선택을 하고 반영을 해서요. 다음 화면처럼 지급 계좌 번호가 2, 3 계좌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지급 방법이 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지급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원인행위 작성할 때만 카드 계좌 선택 항목이 조회되고 결제 요청 이후부터 결제 완료되면 더 이상은 이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계좌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교 계좌 관리는 학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메뉴인데요. 먼저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계좌 공통 상세 정보를 작성합니다. 출근 계좌 이교육 금고 정보와 계좌 선택적 정보, 계좌별 이용기간 정보는 이 등록하는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정보니까요. 이 화면 하단의 팁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좌 등록이 완료되면 계좌 검증 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먼저 검증을 수행합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검증 완료 상태가 되고 다음으로 출납원 확인 요청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활성화된 버튼을 클릭하면 출납원 확인 항목은 다음 화면과 같이 요청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출납원은 확인 요청한 계좌에 대해서 확인 처리를 하는데요. 그 처리하는 메뉴가 바로 지금 보시는 출납원 계좌 확인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사업관리 기준 정보와 수익관리 기준 정보 양쪽의 메뉴가 있으니까요. 편한 메뉴에서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리 방법은 요청한 계좌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완료합니다. 그럼 계좌 검증과 출납원 확인이 완료되어서요. 이후 수입이나 지출, 발전기금 등 관련 업무에서 계좌가 조회되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확인 처리를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은행과 예금 주명은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게 비활성화되는데요. 만약에 확인 처리 후에 은행과 예금 주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메뉴 상단에 있는 기본 정보 변경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 정보 변경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기본 정보를 변경하면 계좌 검증, 출납원 확인, 격리부서 신고 대상 정보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변경한 후에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격리부서 신고 대상 정보는 예로 설정된 계좌에 대해서만 아니오로 초기화가 되는데요. 격리부서 신고 대상 여부가 초기화되면 학교에서 예로 설정이 불가하고 교육청에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치성 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성 계좌는요, 계좌 검증과 출납원 확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버튼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이 메뉴 상단에 예치성 계좌는 계좌 검증, 출납원 확인 요청이 제외됩니다. 라는 문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생님들 예치성 계좌임에도 출납원 확인 처리가 된 계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그 이유는 학교 계좌관리에 예치성 계좌를 등록하고 자금운용관리에서 예치 내역을 등록하면 출납원 확인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치성 계좌는요, 등록한 이 학교 계좌관리에서는 직접 미사용 처리가 불가하고 예치 내역을 등록한 후에 자금운용관리에서 전액 해지하면 자동으로 미사용 처리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준 정보는 기간거래처 관리입니다. 먼저 거래처를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구분을 선택한 후에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거래처 입력 팝업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거래처 구분이 기관, 직원, 학생이면 이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는 건데요. 기관거래처는 구에듀파인에서 다 이관을 해왔고요. 직원거래처는 나이스 연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학생거래처는 수익관리의 수납자 정보관리라고 학생을 등록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메뉴에서 기관거래처 등록을 하면 학생거래처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 등을 처리하실 때에는 수익관리에서 학생거래처를 등록해줘야 학생거래처를 이용해서 지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처에 계좌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처를 선택하고 계좌정보 그리드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계좌 정보를 등록하는 팝업이 열리니까요. 계좌 정보와 계좌 선택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계좌 정보를 등록할 때는 항목 앞에 별표가 있는 항목은 필수니까 빠짐없이 작성을 하시고 별표가 없는 항목은 선택적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하단에 CMS 계좌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요. 이 정보는 학교에서 지출하는 계좌 중에 CMS 성격의 계좌가 있는데 이러한 계좌에 대해서 CMS 계좌 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CMS 거래처 코드, 부서 코드, 물품 코드를 입력하시면요. 이교육금고로 전자지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 등록된 계좌를 확인을 하고 계좌가 등록한 후의 수정사항은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수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타기간 거래처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등록한 거래처를 가져오는 기능인데요. 신규 등록하는 것과 동일하게 거래처 구분을 선택하고 신규 버튼을 클릭한 후에 거래처 입력 팝업 상단에 있는 타기관 거래처 조회 버튼을 누르고 이 타기관 거래처를 조회하는 팝업에서 실명 확인 번호, 거래처명 등을 입력하고 조회해서요. 원하는 거래처가 있으시면 거래처 가져오기를 통해서 거래처뿐만 아니라 계좌 정보까지도 가져오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하실 때 실명 확인 번호에는 개인이면 주민번호를, 사업자이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래처를 가져오기 한 후에 저장하면 되는데요. 저장하시기 전에 수정을 하시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를 더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져오기를 통해 등록된 거래처와 계좌 정보를 화면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거래처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 수집 동의서입니다. 이 개인 거래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정보 수집 동의서를 다운받아서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에듀파인에 탑재되어 있고요. 예시니까 다운받아서 학교에 맞게끔 수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인 거래처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구분 개인을 선택하고 신규 버튼을 누르면 다른 거래처와 다르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팝업이 먼저 열립니다. 그럼 팝업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동의 여부와 기간을 설정하시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거래처 등록은 불가한데요. 제3자 제공 동의는 동의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의 팝업을 확인하면 다음으로 거래처 입력 팝업이 열립니다. 개인 거래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두 가지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항목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 즉 에듀파인 세무 관리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되지 않으면 세무관리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거래처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미리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거래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면 개인거래처를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등록된 개인거래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개인거래처는 이 조회하는 경우에도 거래처명과 실명 확인번호, 즉 주민번호를 필수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거래처 조회 방법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거래처명과 주민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정보 중 법인카드 정보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카드 정보관리의 메뉴들을 정리한 슬라이드를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신한카드에 한해서 카드사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서 동의 처리하는 메뉴인데요. 처음 사용하실 때 한 번만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뉴 상단에는 신한카드 신규 추가 발급 신청서 서식이 탑재되어 있어서요. 필요하신 경우에 다운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용기간 등록 관리입니다. 카드사로부터 카드 정보를 연계받기 위해서 학교의 사업자 번호를 포함한 기간 정보를 등록하고 결제를 받아서 카드사로 전송하는 메뉴입니다. 먼저 신청 정보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저장한 후 결제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결제가 완료되면 선택한 후 전송 버튼을 눌러서 카드사로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전송이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카드사별로 학교 기간 정보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기간 정보 관리입니다. 청구서 주소나 카드 대금 계좌번호 등 학교 관련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정보를 카드사로 전송하는 메뉴인데요.
참고로 에듀파이는 모든 카드사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카드사만 지금 보시는 메뉴를 이용할 수 있고, 연계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연계하지 않는 카드는 해당 메뉴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메뉴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는 팁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럼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신규 버튼을 눌러서 변경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 결제 요청한 다음에요. 다음 화면과 같이 결제가 완료되면 카드사로 전송 처리를 합니다. 다음 메뉴는 법인카드 사용 등록으로 이 카드사로부터 연계된 카드 목록을 확인하고 사용 등록 처리하는 메뉴입니다. 처리 방법은 상단에서 연계된 카드 목록을 선택하시고 하단에서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에 사용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진행 상태가 사용 등록으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사용 등록 상태가 되면 해당 카드는 카드 발급 대장 관리에서 조회돼서 카드 지출 준비가 완료되고 이후에 사용 내역이라든가 승인, 청구 내역 등 연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재신고 관리 메뉴입니다. 추가 발급, 재발급, 정지, 해지 등 카드 재신고 정보를 카드사로 전송하는 메뉴인데요. 이 메뉴 또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계하는 4가지 카드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4가지 카드사의 모든 카드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상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카드 상품은 카드사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리 방법은 먼저 카드 재신고 탭에서 추가 발급이냐, 재발급이냐, 정지 해지냐에 따라서 버튼을 선택해서 클릭하시고요. 팝업에서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신고 내역 탭으로 이동을 해서 대상권을 선택하고 결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제가 완료되면 전송 버튼을 눌러서 카드사로 전송 처리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카드 정보관리의 마지막 메뉴인 카드 발급 대장 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사용 등록 메뉴에서 사용 등록한 카드를 조회하고 카드사와 연계를 하지 않는 미연계 카드에 대해서 등록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여기까지 지출관리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지출 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사항입니다. 이 계약을 동반하지 않는 지출은 품위, 원인행위, 지출 결의, 지급 명령의 순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품위에서 작성한 품목 내용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작성하시는데요. 원인행위 시 품목 내용 행삭제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삭제한 품목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어서 다음 원인행위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품목을 행삭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품위로 다수 원인행위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출은 각 단계별로 어떤 사항을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원인행위 단계에서는 거래처와 실제 지출할 금액을 필수로 결정을 하게 되고 지출결의 단계에서는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을 필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이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사항을 선택하지 않으면 진행, 결제 요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품위로 다수의 원인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원인행위 하나로 다수의 지출결의도 가능한데요. 방법은 지출결의 시 금액을 수정하면 이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서 분할로 지출결의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품위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담당자는 지출 처리를 위해 품위를 작성합니다. 먼저 제목, 개요, 요구 일자 등을 입력하고 예산 선택 버튼을 눌러 예산조회 팝업에서 예산을 선택합니다. 이 예산을 선택할 때 주의하실 점은요. 세부 항목의 담당자로 등록되어야만 팝업에서 예산이 조회돼서 품위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세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으면요. 팁에 기재한 것처럼 사업관리에 있는 세출사업 코드 관리 또는 세부 항목 코드 관리 메뉴가 세부 항목의 담당자를 지정하는 메뉴이니까요. 해당 메뉴에서 원하는 세부 항목의 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을 선택한 후에는 하단에서 행추가 버튼을 눌러서
품목 내역을 작성하고 품위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예산을 선택하시고 미집행 품위 내역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 선택한 예산으로 품위 저장부터 원인행위 결제 요청 전 상태의 품위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품위는 품위 목록에서 조회가 되는데요. 모든 품위가 다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작성할 때 담당자로 등록된 세부 항목만 조회되는 것처럼 이 품위 목록에서도 담당자로 등록된 세부 항목으로 작성된 품위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하지 않는 예산으로 작성된 품위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다음은 이 품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알림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세출목을 초과해서 품위 결제가 불가한 경우인데요. 이 지출의 통제 단위는 세부 사업 내 세출목이기 때문에 세출목의 예산 잔액을 초과해서 품위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세출목을 초과해서 결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결제 요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알림이 먼저 발생하고 해당 알림을 확인하면 어떤 사업에 어떤 목의 예산 한도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알림도 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어떻게 세출목을 초과한 것인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예산 잔액 조회 팝업이 한 번 더 열리게 되는데요. 팝업을 자세히 보면 이 품위가 작성된 산출 내역의 원가통계 비목이 비품구입비 목에 해당하고 비품구입비에는 예산 현액이 100만 원이고 원인행위액은 100원, 이제 0원이죠. 그럼 이제 예산 잔액이 100만 원인데 품위는 110만 원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품위가 진행이 되면 비품구입비 목에 마이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출목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위 결제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 예산을 사용하는 단계는 원인행위이고 품위 금액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단계이지만요. 무분별한 품위를 막기 위해서 품위 단계부터 세출목 예산 잔액을 초과해서 품위를 진행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위 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줄이거나 아니면 비품구입비 목의 예산 잔액을 110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만 해당 품위를 결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출의 통제가 세출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세출목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목을 보는 게 아니라 원가통계 비목을 보고 편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출목 구분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 세출목별로 원가통계 비목을 좀 확인하는 쉬운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원가통계 비목을 조회하는 팝업입니다. 이 팝업에서 목을 선택하면 목별로 정렬이 돼서요. 어떤 원가통계 비목이 어떤 세출목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목은 인건비 목입니다. 이 인건비 목에는 무기계약 직원 인건비부터 학교 운영 지원 수당까지 총 4개의 원가 통계 비목이 있습니다. 3개는 모두 인건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학교 운영 지원 수당만 인건비 목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인건비 목에 해당하는 원가 통계 비목 4개를 모두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목은 학교 운영비입니다. 이 학교 운영비 목에 해당하는 원가 통계 비목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목일 것 같은데요. 일반 수용비부터 지금 화면에 다 조회는 되지 않지만 무기계약 직원 법정 부담금까지 총 17개의 원가 통계 비목이 학교 운영비 목에 해당하는데요. 이 학교 운영비 목은 많으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업무 추진비 목입니다. 업무 추진비 목도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총 3개의 원가 통계 비목이 해당하는데 모두 업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목은 시설비 목입니다. 시설비 목에 해당하는 원가 통계 비목은 2가지인데요. 동일한 명칭의 시설비와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 보증금만 시설비 목에 해당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시설비 목의 2가지 원가 통계 비목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비품 구입비 목입니다.
비품구입비도 총 2개의 원가통계 비목이 해당하는데요. 동일한 명칭의 비품구입비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만 비품구입비에 해당하는 원가통계 비목이라고 기억하시면 비품구입비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6번째는 시설적립금목입니다. 시설적립금목은 동일한 명칭의 시설적립금, 원가통계 비목 1개만 해당하니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7번째 기타 자산 취득비 목도 동일한 명칭의 기타 자산 취득비 원가통계 비목 1개만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목인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반환금, 전출금까지 총 3개의 원가통계 비목만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8개의 세출목에 대해서 어떤 원가통계 비목이 해당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학교 운영비를 제외한 7개의 목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원가통계 비목이 모두 학교 운영비 목에 속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각각의 원가통계 비목이 어떤 세출목에 해당하는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 예산 잔액 초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하는 알림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세출목이 아니라 세부 항목의 예산 잔액을 초과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알림만 보시고 품위 결제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해당 알림을 확인을 하면 다음으로 결제를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알림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즉 세부 항목 예산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결제가 불가한 것이 아니라 결제 요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출의 통제 단위는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세부 사업 내 세출목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의 예산 잔액을 초과하는 건 품위 결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해당 품위는 교직원 복지 세부 사업의 세부 항목은 교직원 협의회 운영이고요. 원가 통계 비목은 목적 사업 업무 추진비이고 지금 품위의 요구 금액은 210만 원입니다. 이 품위 화면에서는 파악이 불가하니까 다음 화면과 같이 사업관리 카드 전체 같은 메뉴로 이동을 해서 교직원 복지 세부 사업명을 클릭하고 하단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이 품위를 작성한 교직원 협의회 운영이라는 세부 항목의 예산 잔액이 200만 원이네요. 그런데 품위는 아까 210만 원으로 작성했으니까 이 품위를 결제하게 되면 세부 항목 잔액에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세부 항목에 마이너스가 발생을 함에도 품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 화면처럼 목조회에 체크하면 어떤 목조회에 체크를 하고 어떤 목으로 품위를 작성하는 것인지를 보면 이 목적사업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목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목에 예산 잔액이 289만 원이니까 210만 원짜리 품위를 결제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출목의 예산 잔액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진행을 하면 세부 항목에 마이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기능 개선된 알림입니다. 이렇게 품위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세출목이나 세부 항목 잔액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바로 품위 작성 이후에 예산이 감행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품위 작성 후에 품위 작성 중인 예산으로 추경의 감액 중인 내역이 존재를 하면 알림이 팝업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은 학교 환경위생 관리이고 세부 항목은 학교 먹는물 관리, 산출 내역은 저수조 청소 용역비인데요. 지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관리, 세출예산 관리 메뉴로 이동을 해서 세부 사업을 클릭하고 이 세출 상세 화면을 보면 품위를 작성한 산출 내역에 감액 산출 시기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품위를 결제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품위 결제 요청할 때 발생하는 알림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알림이 발생하면 무조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알림 내용을 잘 읽어보면 진행이 가능한 경우인지 아니면 진행이 불가한 경우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알림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성한 품위를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 접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위 결제가 완료되면 품위 접수 목록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이 품위 접수 목록은 처리 대상 보기가 기본 체크값이라서요. 처리 대상, 즉 원인 행위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이 기본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성한 품위가 조회되지 않으면 처리 대상 보기 체크를 풀고 해당 품위가 결제 완료 상태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품위가 조회되면 먼저 접수 버튼을 눌러서 접수 처리를 하고 다음 품위가 접수 완료 상태가 되면 원인행위 버튼을 클릭하고 유형을 기타로 선택해서 기타 유형으로 원인행위 작성하는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행위의 제목 개요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품위에서 선택된 예산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기타 내역에서 돋보기를 클릭하고 수령인을 설정한 후에 실제 지급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품위는 예상 금액으로 작성하고 그 금액을 토대로 원인행위에서 실제 지출할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기본 정보 작성이 완료되면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해서 지급 방법과 증빙 구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인행위 단계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원인행위 작성을 완료해서 결제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원인행위에서 업무 추진비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원인행위에 보시면 업무 추진비라는 체크값이 보이는데요. 이 값에 체크를 하면 장소, 시간, 참석자 명단, 참석자 수, 총 4개의 항목을 등록할 수 있고 이렇게 업무 추진비 정보를 등록하면 업무 추진비 목록에서 따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 추진비에 잘못 체크를 해서 체크 해제하시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4가지 항목에 입력된 값이 없어야만 정상적으로 체크가 해제됩니다. 특히나 시간 항목이 업무 추진비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0시 0분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우지 않고 업무 추진비 값을 체크 해제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주의해서 시간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지우고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 업무 추진비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원인행위 목록 상단에 있는 업무 추진비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에서 업무 추진비 4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개라도 입력된 원인행위가 조회됩니다. 그러면 파일 다운도 하실 수 있고요. 이 원인행위는 결제 완료 후에 조회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팝업에 상세 내역 입력된 것만 보기라는 체크를 해제하고 조회하시면요. 업무 추진비 정보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일반 업무 추진비, 목적 사업 업무 추진비 예산 과목으로 작성된 원인행위를 포함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업무 추진비 사용하실 때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결의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형은 계약을 동반하지 않는 지출이기 때문에요. 원인행위 결제 완료 후에 결의 가능 금액이 확인돼서 지출 결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원인행위 목록은 기본 조회 조건이 결의 대상이니까요. 원인행위가 결의 대상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구분을 전체로 선택해서 원인행위가 결제 완료 상태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지출 결의의 기본 정보를 보면 예산과 수령인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금액은 수정이 가능하나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분할로 지출하는 경우에만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수령인 정보 탭으로 이동해 보면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을 원인행위에서 선택한 경우에 이 지출 결의 단계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이 원인행위가 아닌 지출 결의 단계에서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지급 방법을 비전자 지출인 은행 계좌이체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 명령입니다. 이 지출 결의가 결제 완료되면 출납원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지급 명령 등록하는데요. 지급 방법별로 탭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은행 탭에서 조회한 후에 출금 계좌와 비전자 지출 사유, 출납원과 지급 명령일을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출납원은 회계관직 사용자 관리에 등록된 출납원이 자동으로 설정되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명령 등록이 완료되면 비전자 지출인 은행 지급 방법은 출납원이 확인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다음 화면이 비전자 지출 자료를 확인 또는 반려하는 비전자 지출 확인 메뉴입니다. 출납원만이 확인과 반려하실 수 있고요. 출납원이 아닌 사용자는 반려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비전자 지출 확인건을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틀릿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기능 개선된 내용인데요. 먼저 에듀파이 메인 화면에서 포틀릿 영역 또는 우측 상단에 있는 개인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개인 환경 설정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개인 환경 설정 메뉴에서 포틀릿 설정이 가능한데요. 설정한 목록을 선택하고 화살표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설정된 포틀릿에서 비전자 지출 내역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현재 일자 기준으로 마이너스 7일에서 플러스 7일로 등록된 비전자 지출 지급 명령이 미확인 처리된 내역이 조회되고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비전자 지출 메뉴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전자 지출뿐만 아니라 검사 검수 요청 건수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포틀릿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급명령 목록 탭에서 지급 처리 결과를 장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출의 마지막 단계인 이체 확정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체 확정을 해야지 현금 출납부에 반영이 되고요. 이체 확정 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이체 확정 취소 요청을 하고 결제를 받아서 취소하실 수 있는데요. 전자지출인 EFT와 이교육금고로 지출한 내역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EFT와 이교육금고는 외부 시스템을 연계해서 지출하시잖아요. 에듀파인에서 취소가 되면 이 시스템 간의 자료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목 경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 경정은 전체 경정과 분할 경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전체 경정부터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지출이 완료된 후에 과목에 오류가 있으면 정당 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경정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원인행위 금액과 지급 금액이 일치하는 자료만 경정 대상 목록으로 조회가 되고 계약을 동반한 지출은 원인행위 금액, 계약 금액, 지급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지만 경정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건 팁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럼 구분을 전체 경정으로 선택한 후에 경정 처리 버튼을 누르고 경정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제목과 사유, 경정 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를 작성을 합니다. 경정 일자로는 원인행위 조정 결의가 생성이 되고요. 업무 확정 일자로는 지출 결의와 지급 명령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업무 확정 일자는 필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최종 결제 완료 일자로 지출 결의와 지급 명령 처리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돋보기를 클릭하고 변경할 예산을 선택을 합니다. 참고로 이 전체 경정은 산출 내역 단위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혹 다수의 예산 중에서 일부 산출 내역만 경정하는 경우를 분할 경정으로 생각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일부 산출 내역만 경정하는 경우는 분할이 아니라 전체 경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에 주의를 해서 과목 경정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경정 처리한 결과를 확인하는 경정 처리 목록입니다. 과목 경정 저장권부터 목록에서 확인되고요.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할 경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할 경정은 분할 지출 결의를 했거나 반납 결의가 존재하거나 이미 과목 경정을 처리한 원인행위는 처리를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동일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원인행위는 분할 경정 대상으로 조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동일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동일한 예산으로 작성한 품이 여러 건으로 원인행위 한 건을 작성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점에 주의를 해서 분할 경정 처리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을 이동해서
제목과 경정 사유와 일자를 입력하고 변경 후 예산을 선택한 후에 경정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참고로 경정하려는 예산이 이 해당 원인행위에 존재하는 경우도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분할 경정은 처리 불가한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이러한 조건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경정 결의도 작성을 완료하면 결제를 요청하고 경정 처리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또한 분할 경정 처리한 원인행위는 이후에 조정 결의와 반납 결의도 하실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분할 경정이 불가한 두 가지 경우를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다수의 예산 중에 일부 산출 내역만 과목 경정하는 경우 분할 경정이 아니라 전체 경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할 경정으로 일부 산출 내역을 처리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알림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물품 내역에서 경정 금액이 산출 내역의 원금액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산출 내역의 원금액과 경정 금액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산출 내역 전체 금액을 경정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은 분할 경정이 아니라 전체 경정인 거죠. 그래서 분할 경정으로 처리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알림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런 알림이 발생하면 전체 경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경정하려는 예산이 해당 원인행위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알림입니다. 지금 기술과정과 2학년 실습이라는 산출 내역이 이미 원인행위에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변경 후 예산 과목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분할 경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분할 경정 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알림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분할 경정이 불가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원인행위를 조정 결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인행위 결제 완료 후에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조정 결의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구분을 조정 결의로 선택한 후 대상을 선택하고 조정 결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정 결의 화면에서 제목, 개요 등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변경 후 금액을 입력한 후에 조정 결의를 작성 완료해서 결제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업무 확정 일자를 지정하시면 해당 일자로 승인 처리가 되고요. 입력하지 않으면 최종 결제 완료 일자로 승인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감액 조정 결의하는 경우에는 감액 가능액 이상으로 감액 처리가 불가하고요. 증감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작성된 조정 결의는 원인행위 목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되는데요.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조정 결의가 조회되지 않으면 조정 가능 것만 보기 체크를 해제하고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정 결의 참고사항으로 감액 가능액이 0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조정 결의 감액 작성이 불가하니까요. 이미 지출 결의를 진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지출 결의 작성건이 있으면 삭제한 후에 조정 결의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출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지원 개요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출 지원의 첫 번째 유형인 공공요금 및 용역 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처리 절차입니다. 공공요금 및 용역 처리를 위해서는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 정보에서 기준을 등록하고 공공요금 및 용역 관리에서 계약 정보를 작성한 다음 공공요금 및 용역 지급에서 원인행위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메뉴가 바로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 정보인데요. 이미 기준 정보에서 알아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지원에 있는 공공요금 및 용역 관리에서 지급 계획, 즉 계약 정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계약 정보를 작성합니다. 별표 항목은 필수니까 빠짐없이 작성을 해주시고요. 지급계획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이 계약 정보의 계약 기간, 금액, 주기 등에 맞게끔 지급계획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럼 생성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저장을 해서 계약 정보 작성을 완료합니다.
참고로 이 공공요금 및 용역에는 품위 생략 여부가 있어서 생략 여부가 Y인 건은 품위 연계 없이 지급계획 작성이 가능하나 품위 생략 여부가 N인 건은 품위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음 화면처럼 품위 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는 알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품위 번호 돋보기를 클릭하고 접수가 완료 처리된 품위를 연결합니다. 참고로 결제 완료 상태의 품위는 이 돋보기 안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까요. 공공요금 및 용역과 연결된 품위는 접수를 완료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품위의 진행 상태는 원인행위로 변경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급 예정일이 도래하면 공공요금 및 용역 지급 메뉴에서 원인행위를 작성하기 위해서 버튼을 클릭하고 원인행위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예산과 공공요금 및 용역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공공요금 및 용역은 원인행위 하실 때 예산이랑 거래처 수정은 불가합니다. 이미 앞에서 결정이 된 정보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한데요. 금액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액이 이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금액을 수정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후에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순으로 공공요금 및 용역 지출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 지원 중에서 출장 여비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내 여비 지급 절차입니다. 출장 기준을 등록하고 나이스에서 여비 자료를 연계해서 단가 사업을 적용한 후에 원인행위를 작성해서 지출 처리합니다. 그럼 먼저 출장 여비를 처리하기 전에 개인 여비 등급을 관리하는 교육청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교육청의 메뉴이고요. 교육청 담당자가 여비 등급 기준을 등록하는 메뉴인데요. 이 정보가 학교의 관내 출장 여비에 적용되게 되는 거죠. 다음은 학교가 출장 기준을 등록하는 출장 기준 정보 메뉴입니다. 이미 기준 정보에서 알아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내 여비를 먼저 처리해 보겠습니다. 나이스에서 출장 정보가 연계되면 지출 지원의 출장 여비 관내에서 자료가 조회됩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단가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출장 기준 정보에 등록한 관내 여비 금액으로 여비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만약에 나이스에서 출장 정보 연계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신규 버튼을 눌러서 출장 정보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비 조직 변경 버튼이 있어서요. 이 버튼을 통해서 회계연도나 또는 신청 기간을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여비 조직 변경하는 기능은 뒤에서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가를 적용한 후에는 사업 정보, 즉 예산을 연결하고 그 이후에 원인행위를 작성합니다. 관내여비 원인행위는 예산과 거래처 수정이 불가하나 지급액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행위를 완료한 후에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순으로 지출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관내여비 지급 절차입니다. 관내여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지급 절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와 마찬가지로 나이스에서 연계한 출장 정보가 관내 메뉴에서 조회됩니다. 지급 처리를 위해서 대상을 선택하고 먼저 여비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내 여비 계산 팝업 상단에서 여비 정보를 확인하고 출장자의 여비 등급과 적용 등급을 설정한 다음 출장비 상세 내역을 작성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팝업을 닫습니다. 이렇게 여비 계산을 마치게 되면 출장권은 하단에서 사업 정보를 연결하고 원인행위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개인별 또는 항목별로 원인행위 작성이 가능한데 주의점은 동일한 출장자에게 지급 방법은 하나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 방법이 같은 항목끼리 원인행위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전체 항목으로 원인행위를 작성한 후에 지급 방법별로 지출 결의를 분할해야 합니다. 단 카드가 Y인 항목은 이 카드가 N인 항목과 함께 원인행위 작성이 불가하기 때문에요. 다음 화면과 같은 알림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서 관내 여비
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내협의 원인행위를 작성하고 결제를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관내협의와 방법이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장협의 처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두 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관거래처 관리인데요. 직원거래처의 계좌정보 팝업에는 여비계좌 여부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 항목을 예로 지정을 하면 나이스에서 여비가 연계될 때 해당 계좌로 자동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거래처 계좌 중 여비계좌가 예인계좌가 없으면 2순위인 통합계좌 구분이 급여계좌로 설정된 계좌가 자동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비 조직 변경입니다. 나이스에서 연경한 출장 정보에 회계연도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여비 조직 변경 처리하시는데요. 전년도 출장권을 차년도에서 지출하거나 아니면 신청자 기간이 아닌 기간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여비 조직 변경에 해당합니다. 처리 방법은 여비 조직 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출장자 정보를 조회한 후에 회계연도 또는 기간을 변경하면 되는데요. 교재에서는 기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인중학교의 여비 자료를 변경 후 기간 돋보기를 클릭하고 조직 검색 팝업에서 변경할 기간인 에듀중학교를 조회해서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수정 버튼을 누르면 기간이 변경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후에 변경 후 기간인 에듀중학교의 출장 여비 메뉴에서 조회하면 출장 정보가 조회돼서 여비 지출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장 중복 및 취소 목록입니다. 여비 취소 목록 탭에는 나이스에서 출장 여비 연계 후 나이스에서 취소 처리된 여비 자료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비 중복 목록 탭에서는요. 동일 출장자에게 동일 날짜에 동시에 존재하는 출장 여비 관내 자료가 조회됩니다. 다음은 여비 연계 관리입니다. 나이스에서 출장 자료가 연계되면 관내에서 조회되는데요. 그 메뉴에서 잘못 자료를 삭제하면 여비 연계 관리에서 학교에게 전송 처리를 하고 다시 관내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메뉴에서는 나이스에서 연계된 여비 목록을 연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진행 상태가 원본 복사인 경우에만 학교에게 전송과 연계 취소가 가능하고 이미 학교에게 전송한 상태에서는 학교에게 전송 및 연계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여비 연계 관리 메뉴에서도 신청자 기간과 회계연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즉 여비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자 기간이나 회계연도를 수정하고 학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게 전송 처리하면 진행 상태는 원본 복사해서 다음과 같이 학교에게 전송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용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일용임금 관리 메뉴에서 일용임금을 등록한 후에 원인행위를 작성하는, 즉 품위를 생략하고 지출 지원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일용임금 관리에서 구분을 일용임금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해서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일용임금 정보를 작성합니다. 지금 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수령인 검색 버튼으로 수령인을 추가 후 예산을 조회해서 사업을 연결하고 보수 금액과 보수 구분을 입력합니다. 수령인이 여러 명이고 예산, 보수 금액, 보수 구분이 동일하면 기준이 될 수령인과 적용할 대상 수령인을 설정하고 일괄 적용 버튼을 통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한 일용임금 정보가 목록에서 확인이 되면 원인행위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용임금 원인행위는요, 예산, 수령인, 금액 모두 수정이 불가하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용임금 원인행위 시 공제 내역은 거래처 정보 탭에서 일용공제 관리라는 버튼으로 처리를 하시는데요. 이 일용공제 관리 처리하는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보시면 상단에 기준 정보 적용부터 지급 방법 적용까지 버튼이 많습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수령인을 선택하고 버튼을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버튼을 처리할 때마다 반영 버튼을 눌러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은 마지막에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각 단계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는 하단에 기준 정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제 내용이 같은 수령인을 선택하고 기준 정보 적용, 즉 소득 구분을 설정한 후 반영 버튼을 눌러 반영합니다. 참고로 소득 구분이 거주자 사업 소득이면서 방과 후 강사인 경우에는 월 보수액이 확인되고요. 자격 취득일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제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생성된 공제 구분과 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제 수령인 적용 버튼을 클릭하고 공제 구분별로 수령인을 설정한 후에 반영 버튼을 눌러서 하단에 적용된 계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급 방법 적용 버튼을 클릭하고 수령인과 공제에 대한 증빙 구분과 지급 방법을 설정한 후에 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까지 처리하면 작성된 최종 기준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공제 입력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용임금 원인행위 작성이 완료되므로 결제를 요청합니다. 참고로요, 일용공제관리 버튼으로 공제 처리를 하시면요, 이체 확정 후에 세무관리로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데요. 연계되는 소득 구분과 연계되지 않는 소득 구분은 팁에 기재해 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용임금 관리에서 원인행위 전에 수령인별로 공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일괄 등록 후에 수령인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일용임금 상세관리 팝업에서 소득 구분을 선택한 후 목록을 작성하고 지급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팝업에 저장 후 창닫기가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요. 체크를 해제하고 저장을 해야 팝업이 닫히지 않아서 공제정보 탭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제정보 탭으로 이동을 해서 공제 자동계산 버튼을 눌러서 생성된 공제정보의 수령인을 지정하고 저장하실 수 있는데요. 공제 자동계산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자동으로 추가되니까 그 외의 공제 내역은 행추가 버튼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용임금 관리에서 지급 계획뿐만 아니라 공제 계획 금액과 지급 예정액까지 확인을 하시고 원인행위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공제 계산이 가능하게 얼마 전에 기능 개선을 했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수령인 돋보기를 클릭하고 팝업에서 소득 구분을 일용 근로소득으로 선택을 하고 지급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는데요. 참고하실 점은 일용 근로소득은 근무 일수가 3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 정보를 작성하시면 공제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해서 일용 근로소득 공제 계산이라는 버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계산에 의해서 공제 금액이 산출되는지 팝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소득 공제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자동 계산 버튼으로 공제를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두 버튼은요, 일용 근로소득 공제 계산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버튼으로 공제 처리할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금액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지급 계획, 공제 계획 금액,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고 원인행위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일용임금 서식을 활용해서 품위부터 진행하는 일용임금 지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품위를 작성하고 일용임금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운한 일용임금 서식을 작성하시는데요. 수령인가,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액은 필수입니다. 작성한 일용임금 서식을 첨부 파일을 추가한 후에 첨부 파일로 추가하고 품위를 결제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품위를 접수하고 일용임금 유형을 선택해서 원인행위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원인행위 하단에 이 품위에서 첨부한 파일이 있으니까요.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다운받은 일용임금 서식을 원인행위에 업로드합니다. 팝업의 내용이 업로드되면 예산을 선택한 후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수령인 내역으로 넘기고요. 작성이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엑셀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선택 항목이나 보수 구문 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증 버튼을 눌러서 검증 처리하신 다음에 오류 내역이 없으면 저장하게 됩니다. 업로드로 처리한 보수 일용 내역을 확인하시고 공제 내역이 있으면 앞에서 알아본 방법과 동일하게 거래처 정보 탭에서 일용 공제 관리 버튼으로 처리하고 이 원인행위 작성을 완료해서 결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나이스에서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과 후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절차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방과 후 강사료 지급 메뉴에서 나이스에서 연계된 방과 후 강사료 자료를 조회하고 사업정보 버튼을 클릭해서 화면을 이동한 후에 돋보기 버튼으로 예산을 연결하고 저장한 후 다시 이전 화면 버튼을 클릭해서 돌아갑니다. 그럼 거래처를 설정하고 저장한 후 지금 예정일까지 설정하시고 일용임금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이 자료는 다음 화면과 같이 일용임금 관리에서 구분을 방과 후 연계 자료로 선택하고 조회하면 조회된 자료를 가지고 원인행위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 작성하는 방법은 앞에서 알아본 것과 동일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스에서 연계해서 처리하는 초등 돌봄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과 후 강사료 지급과 처리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초등 돌봄 강사료 지급 메뉴에서 대상 연호를 선택하고 조회를 해서 나이스에서 연계된 초등 돌봄 강사료 자료를 확인하고 사업정보 버튼을 클릭해서 화면을 이동해 또 동일한 방법으로 돋보기 버튼으로 사업을 연결합니다. 그럼 저장한 후에 이전 화면으로 다시 이동하시고요. 거래처를 지정하고 일용임금 등록 처리하면 동일하게 일용임금 관리 메뉴에서 초등돌봄 교실로 조회를 해서 원인행위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인행위 작성하면은 앞에서 알아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지원의 마지막 유형인 보수 인건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수 인건비도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먼저 나이스에서 급여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스 연계를 통한 보수 지급 절차 화면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이 보수 연계 기준 관리인데요. 이 메뉴에서 급여 직종, 세부 직종 등 보수 연계 기준을 미리 등록하고 사업도 연결을 합니다. 보수 연계 기준에 누락된 급여 직종은 이후 보수 집계 시 제외되니까 빠짐없이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수 연계 기준이 등록되면 다음 화면에서 나이스에서 연계한 보수 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 후에 보수 집계 버튼을 클릭하고 집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집계 후에 대표 수령인 설정 버튼을 사용해서 대표 수령인을 선택하시는데요. 팁에 기재한 것처럼 기관거래처 관리의 계좌 구분이 급여 계좌로 설정된 계좌가 있는 수령인만 대표 수령인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 수령인이 설정되면 원인행위 버튼을 누르고 원인행위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기본 정보, 예산, 보수 인건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산, 수령인, 금액 모두 수정이 불가하고 대표 수령인 한 명으로 총 지급액이 작성되기 때문에 전자지출 처리가 불가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령인 정보 탭에서 공제 내역이 있으면 공제 버튼을 클릭하고 공제 팝업에서 공제 내역을 행추가해서 등록하시고요. 네, 보수 인건비 원인행위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 집계 시 집계 제외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수 연계 기준 관리에서 누락된 기준이 있으면 보수 집계할 때 이 누락된 직종에 대해서는 집계 제외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집계 제외 금액이 발생을 하면 보수 연계 기준 관리 메뉴에서 누락된 급여 직종의 기준을 추가한 후에 다시 보수 집계를 진행하거나 또는 집계 제외 삭제를 진행하고 이 집계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집계 제외 삭제한 내역은 복구가 불가하니까 잘 선택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수인건비를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수인건비 목록에서 보수를 직접 계산하고 집계한 다음에 원인행위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보수인건비 목록에서 보수계산 버튼을 클릭하고 보수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해서 상단에서 회계연도, 작업연월, 급여 구분을 설정하고 수령인 검색 버튼으로 수령인을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을 조회해서 연결한 후에 수당 금액을 입력한 다음 하단에서 공제 정보를 행추가해서 작성합니다. 이때 공제를 세외 현금에서 보관하는 경우라면 세외 계좌 적용 버튼으로 공제 수령인을 세외 계좌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수령인의 수당과 공제 내역이 동일하면 일괄복사 버튼으로 작성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보수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한 후에 이전하면 버튼을 누르고 보수인건비 목록 메뉴로 돌아갑니다. 그럼 보수인건비 목록 메뉴에서 보수를 집계하고 원인행위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보수 집계 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집계 취소하고 다시 보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보수 집계가 완료되면 원인행위 버튼을 클릭하고 보수인건비 원인행위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원인행위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출 지원으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12시, 선생님들 1시까지 점심 식사하시고 1시부터는 계약 관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